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누구나 세월을 거스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새 AI를 통해서 자신의 사진을 젊게 바꾸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려고도 한다는 거죠. 그 사진과 실물을 비교하던 공무원이요. AI다! 그래서 AI인가요? 네. 제가 실제로 젊어지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네. 일소,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가 그야말로 폭풍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지금 그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우선 눈물의 기자회견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모습은 성형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감정이 격해져서 대통령께서 지금의 정책 기조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시고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정말 마음 아픕니다. 어디선가 또 저에게 비난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1년 반 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우국 충정 그런 마음에서 한 것 같은데 장유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청년 정치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이준석 대표 아니겠습니까? 사실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우 후보가 낙선한 이후에 후폭풍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거셉니다. 그 책임론을 두고 이준석 대표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뭔가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당내 쓴소리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2%포인트 차로 이겼지만 그 직전에 대선에서는 또 2%포인트 차로 박빙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민심의 향배가 중요한 곳인데 거기서 대패를 한 만큼 단순히 국민의힘의 쇄신과 혁신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기조도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최상병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을 향한 고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이제 표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 17개월이 되는데 17개월간의 오류를 인정하라.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마뜩치 않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저 얘기를 듣고 같은 당내 국민의힘 내에서의 목소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울기 전에 본인 자신의 과오를 좀 돌아보면서 눈물 한 방울 미리 흘렸으면 이준석 전 대표의 처지가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분 쌓기라고 보여지는데요. 본인이 뭔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힘들 때마다 그 빈틈을 비집어야만 자신의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불과 그 기자회견하기 하루 전까지 유튜브에서 낄낄거리면서 정부 여당을 경박하게 조롱하던 분이 갑자기 비장하게 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거기에 공감할 국민들이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라는 많은 요구를 우리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톤은 목소리 어조는 낮았습니다만 김현주 평론가님, 와 인간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센 네. 얘기가 나왔네요. 글쎄 그 이준석 전 대표나 장해찬 최고위원이
공통점이 꽤 있죠. 뭘까요? 정치를 하고 싶어 하고 있고 또 청년이고 또 보수 쪽이고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방향성은 완전히 좀 갈라서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대선 이후에 당에서 품위 의무 유지 위반 이런 징계를 받고 나서 가처분 신청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추후에 또 한 번 더 징계를 받으면서 또 이 내년 그러니까 1월 7일까지 당원권 정지돼 있는 상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그 동안에는 한 목소리를 내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좀 찢어지는 듯한 이런 것이 관측이 됐고 또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 그래서 각자 지지하는 층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서로를 좀 비방하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죠. 원래는 출발점은 두 사람이 친한 것은 뭐 이제 정치권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석에서는 예찬이 할 정도로 두 사람이 형동사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대선 이후에 이제 서로 갈라서는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대선 후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리고 뭔가 갈등을 빚으면 잠적까지 했던 잠행까지 했던 그런 이준석 전 대표인데 이 얘기를 듣고 절대로 굽힐 사람이 아니겠죠?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 할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의 눈물의 기자회견은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 혹시 판을 깨려는 밑작업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각에서는. 밑작업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제가 1년 반 동안 당한 게 부족합니까? 어차피 지금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사설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2주 봅니다. 길어야. 이것도 센 발언이에요. 장윤 변호사님 두 가지가 나왔네요. 일단 하나씩 짚어볼까요? 어떤 그러니까요. 겁니까? 첫째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죠.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자초해서 당내 쓴소리를 던지는데 이건 쓴소리를 넘어섰다. 이 말인 즉슨 대통령을 직격하고 하는 이런 행보는 결국에는 당을 깨고 나가서 제3지대, 제3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1년 반 동안, 1년 반이라는 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하고 대선 이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이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았는데 진작에 결단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인내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정치 행보를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새로 인선안을 발표한 김기호의 2기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호. 예, 네. 김기현 대표 체계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과연 물러날 것이냐 아니냐를 갖고 굉장히 언론에서도 전망이 엇갈렸지만 네. 결국에는 안정, 조용한 쇄신을 선택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 쇄신안의 면면을 보면 8명의 교체된 임명직 당직자들 실망스럽다는 이야기가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일 공천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무총장 직책도 TK 출신의 재선 의원 이런 부분이 수도권 선거에 승리를 네. 견인할 수 있는 인선 아니냐 이런 쓴소리를 다시 한번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주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길어야 2주다. 어떤 근거가 있는 전망일까요?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의 해결책 치고는 너무 뜨뜻미지근하다라는 식의 평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보다 좀 더 센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야 2주 본다. 같은 뜻이라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과연 이것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똑같은 의미라도 꼭 저렇게밖에는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냐. 그래서 좀 연세가 이를테면 있으신 분들 측으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좀 많은 좀 미움을 샀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좀 누적되어 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과 앞으로의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조언을 넘어서서 그 말하는 태도 자체에서 좀 미움을 받는다고 할까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남의 집 상황이긴 합니다만 청년 정치인인 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고양이 쥐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양이 쥐? 네. 사실 국민의힘 분들은 이준석 전 대표를 되게 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본인들이 고양이고 아하. 왜냐하면 본인들이 몰아냈잖아요. 선출된 대표지만 우리가 몰아냈기 때문에 다음- 사실 알고 보면 고양이는 이준석 전 대표다. 벌써부터 당 내부에서 무슨 얘기 나옵니까? 아하. 이준석 전 대표 포용해야 된다. 이준석 음. 대표 역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하. 그게 근데 총선 때가 되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요 인사들의 발언마다 센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준석 전 대표를 고양이 쥐 걱정한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박성민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고양이이고 이준석 전 대표를 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고양이라고 해야 하고 고양이가 쥐 걱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평론을 했습니다.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해할 마음을 갖고 있다는 의미죠.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데 충원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냉정한 평가라고 볼 수 있고 그 와중에도 당 내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 총선이 다가오면 이와 같은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현재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만 그 과정이 이준석 전 대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어쨌든 결코 가볍게 볼 인물이 아니라고 남의 집 청년 정치이지만 박성민 전 최고위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어땠습니까? 같은 당의 안철수 의원과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오전은 치고받았다가 오후에 또 치고받았다 막 지금 설전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쓴소리, 훈수를 둔 인물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윤리위 제소 진행하시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참, 둘 다 이제 좀 제발 그만 싸우라. 이 초상집에서 상주들끼리 싸우면 어떡합니까? 이게 무슨 저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고 제발 그만 싸우라 싶고 이거는 톰과 제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개와 원숭이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원지간 이게 톰과 제리도 아니고 저걸 가지고 왜 싸웁니까? 여러 가지 뭐 의견 표현들도 나왔고 그리고 사실 김현주 평론가님 앞서 얘기 중에 이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당 윤리위 제소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 요것도 좀 사실은 어떻게 볼 땐 인격적으로는 조금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표현이고 좀 강한 표현이에요. 네. 똑같은 말을 해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대선과 지선 거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네. 이게 자꾸 과거 시제로 나오게 돼요. 지금은 왠지 모르게. 처음 당대표가 됐을 때만 해도 36세 영선의 청년 정치인이 보수를 새롭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졌고 앞으로 보다 큰 그림 그릴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과연 가고 있느냐.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뭐하고 자빠졌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본인은 본인 보기를 들어서 1, 2, 3번에 세 번째에다가 이제 안철수 의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마치 세 번째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이해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아픈 사람은 하고는 얘기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런 표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 상식 기준에서 받아들여지고 통념상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냐. 또
과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상집에서 상주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 과연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는 일반 국민이든 간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볼지도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도 치가 떨리게 기억하실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던 정유정. 그런데 어제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의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무의징역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무슨 일이라고 뭐라고? 내가 죽이진 않았고 옮겼어. 누군데? 처음 보는 사람. 죽었어. 니 때문에 죽었나? 아니, 살해를 당한 거지.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지. 나는 애초에 라는 사람을 몰랐었고 오늘 처음 알았지. 어제 처음 알았지. 니가 죽었어? 아니, 누가 죽었어? 아니, 살해되는 걸 봤어? 응. 누가 죽였는데? 모르는 사람. 남자야 여자? 여자. 이승아, 이 죄를 캐리어에 담았나? 내가 자르질 않아. 아유 이승아, 왜 그랬노?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는 유가족께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듣고도 온몸에 소름이 끼치셨을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정유정이란 인간이 체포 당일날 자신의 아버지와 나눈 통화 내역 음성을 들으니 너무너무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긴 사건이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 어제 두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통상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신문을 굳이 진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정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이유,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함입니다. 검찰도 신문을 했지만 재판장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해왔는데 우선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관련된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에서 쌓인 분노를 풀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고 묻자 정유정이 분노를 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내 얘기를 들은 사람도 필요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피해자는 범행 동기와 무관한데 왜 굳이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묻자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 같이 죽어서 저는 환생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답변합니다. 즉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만 잘 살겠다는 의사가 아니라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일부라도 감형 사유로 삼을 의도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듣고도 이해도 안 될 뿐이지만 경악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왜 죽였냐, 일면식도 없는 그 여성을 왜 죽였냐, 살해했냐 물어보니까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누군가 같이 죽으면 내가 본인이 환생한다. 장윤미 변호사님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진짜. 믿기 어렵죠. 어제 그 공판 과정 중에서는 검찰 측에서 정유정이 주장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이 살해를 하는 그 과정 중에 피해자가 정유정 자신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핥히기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라면 피해자의 손톱에 정유정의 DNA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정유정은 피해자가 내 목을 조르고 얼굴도 쥐뜯었고 안경이 날아가서 내가 시력이 나빠서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마치 딱 공격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처럼 빠져나가는 듯한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자 재판부가 묻습니다. 피해자 사망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 그리고 어느 정도 횟수로 흉기를 휘둘렀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받자 정유정은
그제서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캔맥주, 병맥주 등을 많이 마신 상태라서 정신이 혼미했다라는 건데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어떤 심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요. 마치 여러분 그런 표현 떠오르지 않으세요? 정유정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아무 말 대잔치처럼 그냥 내뱉는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그러니까요. 술은 웬 말이에요? 술이 지금. 게다가 이 범행 후에 술을 마신 걸로 또 알려졌고요. 이 자리에서 또 범행을 할 때 맥주를 챙겨간 사실까지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유정에게 묻습니다. 혹시 범행 성공을 자축하려고 맥주를 그 자리에서 마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유정이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 당시에 떨리기도 하고 더워서 맥주를 챙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아무 말 대잔치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더워서라는 게 이 얘기를 듣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행 후에 피해자를 심폐소생술하던 경찰관에게 물 달라고 목마르다고 했던 최윤종이 생각이 났습니다. 피해자가 살해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캔맥주를 한 잔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가는, 물론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런 나쁜 범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어제 피고인 신문에서는 살인 사건에서의 특별 양형 사유로서 계획적 살인, 잔혹한 범행 수법, 사체 손괴, 반성 없음과 관련된 질문이 순차적으로 오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신 훼손과 유기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는데 자신이 범행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 사진을 보고 시신을 유기해 피해자가 실종된 것으로 꾸며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즉 유가족들이 피해자가 어딘가에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 아니 피해자 가족을 생각해서 실종으로 꾸미려고 한 것인가라고 반문하자 정유정은 피해자 가족이 충격받아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 이 진술에 대해 바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리 준비해간 도구 중에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도구는 없고 캐리어까지 준비한 것으로 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채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을 합니다. 딱 들어도 김현주 평론가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쳇말로 아무 말 대잔치 같은 말만 재판 과정에서 공판 과정에서 늘어놓고 있어요. 혹시 이게 정유정 머릿속에 뭔가 노림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의도성이야 본인만이 알겠습니다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검찰도 그래서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사실상 7월부터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요. 검찰이 그 정유정의 아버지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반성문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게 있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들으셨던 그런 정도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반성문 관련해서 최대한 길게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욕을 하거나 자신을 무시해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그러니까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진심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검찰이 그래서 실제로 정유정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이제까지 한 번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답은 당시에는 꾸준히 반성하고 있었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합니다. 유체이탈 화법이네요. 지금 반성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당시에는 꾸준히 반성하고 있었대.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런데 이번 공판에는요, 정유정의 할아버지도 출석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정유정의 할아버지란 사람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이 정유정의 할아버지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정유정의 어릴 적 불우했었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유정이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유정의 할아버지에 따르면요, 일단 정유정의 중학교 생활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각종 상을 받았고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도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원만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교 진학 후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졌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진학한 후에 학교에 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정유정이 올해로 24살, 그러니까 23살, 99년생이니까 23살인데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교생이 되면서 이 물건을 던지는 등 이전과 굉장히 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서 관할 구청의 담당자가 이 우울증 검사를 권유하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심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본인의 거부로 검사와 치료를 못 받아서 미연에 방지를 못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요. 장유미 변호사님. 정유정의 할아버지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는데 그 할아버지라는 사람 입에서는 우리 유정이가 어릴 때 학창 시절에는 공부도 곧잘 했고요. 이런 얘기를 줄줄줄 털어놨어요. 재판장님 앞에서. 혹시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건 감형의 의도에서 부른 증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 측 증인은 아니고 피고인이 뭔가 정상관계를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재판정에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증인을 부른 건데요. 통상 이런 정상 증인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고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잘 채택해주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재판부에서도 이 할아버지를 증언대 세운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이 의도는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 감형을 받겠다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라고 해서 감형되지 않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더라도 더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사정을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줄 것을 좀 청구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름 정유정이 머리를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정유정의 이런 주장들, 정유정 변호인 측의 이런 주장들이 혹시 양형에 실제로 영향 미치고 혹시 이게 언제쯤 선고가 나올까요? 오는 11월 6일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이때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결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이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이라 특별 가중 양형 인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정유정이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적 살인, 잔혹한 범행 수법, 사체 손괴 등 특별 가중 양형 인자에 대해서 이를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다 보니 특별히 감형 사유를 찾기 어려운데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할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지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지만 불우한 가정 환경과 성장 과정이 범행에 미친 영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무엇보다 정유정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여부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유정이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과연 재판부가 볼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작성하는 반성문은 모두 다 살펴본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출생과 성장 과정, 범행 결의의 계기, 범행 당시의 심경, 가족상,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등을 반성문에 담아보라고 권고하기도 했다는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이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유정이란 인간이요. 혹시 판사님과 두뇌 싸움 할 생각이면 집어치우고 진짜로 반성하고 뉘우치길 바랍니다. 선고까지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 보신 분들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하실 거, 눈이 휘둥그레지실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지난해 3월이었죠. 서정희 씨가 유방암 선고를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이제 회복을 좀 많이 한 모습으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나와서 그간의 이야기들을 좀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 이야기 과정에서
이제 과거 전 남편이었던 서세원 씨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과정, 그리고 그 외도의 대상인 그 내연녀의 정체를 알게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는데요. 서정희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람이라는 거를 저는 누가 피는 것도 본 적이 없고 또 제 주변에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 아예 남의 이야기처럼 남의 얘기를 들어도 감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2개만 에피소드를 얘기할 건데 하나는 저는 남편 핸드폰을 결혼 생활 내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거는 예의고 저는 이제 남편이 검사했다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뭐 궁금한 것도 없고 별로. 그랬는데 그날 이제 핸드폰을 소독을 막 하고 있는데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오빠 요번에는 혼자 가. 뭐 누구누구 있어요 기자. 누구누구 기자랑 가. 나는 피곤해서 집에 있을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일어날 때까지 있다 물어봤어. 그랬더니 네가 말하면 알아? 그러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예, 네가 알아? 그래서 가만히 쭈삣쭈삣 하다가 또 혼나고 그 얘기를 딸한테 한 거예요. 딸이 뒷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찾았는데 예, 제가 이렇게 연결됐던 다 아는 분들이랑 다 연결이 돼 있고 누군지 밝혀낸 거죠. 제가 전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아이였고 그 아이가 이제 제가 관리했던 아이였고. 충격입니다. 최정화 기자님, 전 남편인 서세원 씨의 당시 외도 상대가, 불륜 상대가 누구였다고요, 세상에? 네, 서세원 씨의 내연녀는 서정희 씨 지인들과 연결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서정희 씨가 동침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정희 씨가요, 제가 누구보다 충격적인 게 방금 다른 말과 충격적인 게 자신이 서정희 씨가 교회 전도했던 사람이 그 서정희 씨 남편인 서세원 씨랑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앵커분의 이 말뜻에는 저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아내를 아는 사람이 외도의 대상자였다고라는 첫 번째 이 놀라움과 두 번째는 종교의 힘으로 만났는데 이런 일을 벌였다고라는 2번째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서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도를 해서 이 교회로 왔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사이였다. 그리고 그 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묵상도 챙겨줬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분이 서정희 씨와 연락을 딱 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영문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다 연결을 해보니 그 친구가 남편의 외도 상대였었다라고 어려운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남편인 당시 서세원 씨의 외도를 눈치채자마자 김현주 평론가님, 서정희 씨가 당시 딸에게 따님 서동주 씨한테 이걸 털어놨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정희 씨가 딸에게 털어놓으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SNS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추적 같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체 관계를 파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알려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던 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주위에서 뭐 전화를 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이랬었지만 본인은 딸이 이번에도 개입을 안 했었더라면 어쩌면 그냥 넘어갈 뻔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던 세월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마 딸의 개입이 없었더라면은 결정적으로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딸 덕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했습니다만 참 마음 아픈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저 내용을 봐보세요. 서세원 당신은 남편이었으니까 서세원 씨 외도의 결정적 증거가 발견될 때 딸인 서동주 씨가 개입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다. 아니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딸이 몰랐다면 그냥 이걸 감내하고 넘어갔을 거란 그런 얘기일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키고 나서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싸움이 났죠. 싸움이 났다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맨날 우는 거, 울고 말해주세요, 뭐 용서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구걸하듯이 막 생전 안 보던 여권을 봤는데 거기 여권에 그러니까 1년에 막 23번 일본을 갔다 오고 홍콩을 막 4-5번 가고 뭐 이런 게 막 너무 많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너무 떨면서 이렇게 많이 누구랑 갔느냐. 저는 이렇게 많이 갔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따지니까 갑자기 그 여권을 들고 화장실을 들어간 거예요. 하더니 한참 있다 나왔는데 그 여권 날짜 있잖아요. 홍콩 뭐 이런 걸 다 거기 날짜를 다 지웠어요. 이렇게 긁었어요. 침 발라가지고 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보여주면서 언제 갔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너랑 갔잖아 막 이랬는데 나는 내가 기억력이 없나 막 이러고 그래서 말대답을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시청자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아이고. 들으신 것처럼 여권에 남편이 일본과 홍콩에 다수 다녀온 내역을 보고는 따져 물었는데 서세원 씨가 날짜를 긁어서 치운 뒤에 누구랑 갔다는 것이냐, 너랑 갔잖아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내가 기억력이 없나 싶었고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는 건데 이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배우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한다. 적어도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는 당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던 것 같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종속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김현일 평론가 일부 분들은 그런 생각이나 지금 혼자 방송 보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실까? 아니 왜 바보같이 그 상황에서 아무런 외도 사실을 외도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기억력이 흐린 걸까? 이렇게 당하고만 있었어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정희 씨는 아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일종의 뭐 가스라이팅이란 말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너무나 남편에게 길들여진 생활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남편들은 다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내지는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목격을 했어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이런 적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 가서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아도 내가 그 아이를 돌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었다고 하니까 그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런 생각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 내지는 남편에게 뭐 의상을 잘 입혀주고 패셔니스타 소리를 듣게 해주고 이런 것에 이제 목적성을 두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남편으로부터는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냐 이런 이야기조차 들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인생 몸무게를 지금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이혼 이후에 그런 과정 중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보는데 여권에 여러 가지 일본을 1년에 23번 갔다 온 거 자신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 화장실 가서 침으로 지웠는데 너랑 간 거잖아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이면 무슨 날 바보로 알아? 라고 역성을 내며 대항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내가 기억력이 흐려졌나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시청자분들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최정아 기자님, 이런 엄마 서정희 씨를 따님인 서동주 씨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왔을까? 왜냐하면 서동주 씨랑 최정아 기자님 많이 친분도 있고 하시니까 혹시 뭐 최근에 이런 얘기 나눠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서동주 씨와 이제 만나게 되면 저희는 사실 뭐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앞으로 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요. 사실 뉴스파이터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나누기는 했었어요. 저희 방송을 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봤었는데 그래도 좋은 시선으로 봐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까 이 전 남편의 기억을 떠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앵커님이 얼핏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서정희 씨가 일종의 저는 이게 치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이제 현실을 좀 용기를 내서 마주할 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 대중에게 자신의 이 아픈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용기가 생겼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서동주 씨 역시 어머니의 여러 가지 행보를 사실은 제가 봤을 땐 뭐 저희가 이런 대화까지는 하진 않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엄마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딸입니다. 엄마가 이제 자신의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 유방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은 나는 엄마를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포기할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180도 변해서 오히려 내가 지금 너를 두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이런 굉장히 반전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런 이 서정희 씨의 행보를 보면은 아마 이 어려움을 딱 맞닥뜨리고 나서 정면으로 이제 이겨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짜 이 사진 보면 자매 같아요. 또 친구가 인생의 친구 같고. 근데 엊그저께 제 기억으로는 서동주 씨를 현장에서 뭐 어떤 행사에서 만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마 제 SNS에 올라온 사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서동주 씨와 이제 한 프로그램 런칭에 관련된 이 일이 있어가지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서동주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똑똑합니다. 일단 MIT 수학과 졸업을 하기도 했고 미국 변호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뭐 MBA 출신 이 로스쿨을 졸업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미국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똑똑함과 아름다운 미모를 활용해서 방송인으로 아주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SNS로 꾸준히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최근에는 농구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색다른 매력을. 어제 모습이에요, 저게? 개콘이 부활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만요. 네, 맞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마주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한 OTT 프로그램의 두뇌 서바이벌 예능에 출연하기도 했어요. 서동주 씨의 별명 중에 하나가 뇌생녀거든요. 뇌가 굉장히 똑똑한 여자라는 뜻인데. 저 사진 저기 최정아 기자님 찍어주신 거예요? 이거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아닙니다. 같이 오신 이 친구분이. 근데 같이 찍으셨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네, 같이 찍기는 했는데, 네. 제가 SNS 염탐하거든요, 최정아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 서동주 씨가 이 두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무려 3등을 차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서정희 씨가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고 자랑스러워했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MBN의 간판 프로그램 동치미에 나와서 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 속에 있는 얘기 끄집어내서 시청자분들께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용기 내주신 서정희 씨께 정말 감사드리고 엄마 곁에서 늘 친구처럼 그리고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따님 서동주 씨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두 분이 같이 어떤 예능 프로그램, 특히 또 MBN 예능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예능 프로그램에 같이 나오는 그런 날도 응원하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제목 보세요. 어머, 대박 사건. 방송인 유재석 씨, 우리가 아는 그 유재석 씨가 미국 고등학생이 됐다는 게 다시 만학도의 어떤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최근 SNS에 올라와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굉장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유재석 씨의 얼굴과는 뭔가 같은 듯 분명히 맞는데 뭔가 다른 지금 이 사진인데요. 뭔가 좀 다르죠. 이 미국 하이틴 드라마 속 주인공의 완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잘생겼다. 이 사진이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입니다. 어머나. 유재석 씨 교복 차림으로 고등학생을 연상케 하는 이 훈훈한 이런 비주얼을 자랑하는가 하면 목걸이와 또 모자를 쓰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죠. 뭔가 래퍼 같은 힙합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기도 하고요. 네. 뭔가 락커 같아요. 록밴드 이 보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지금 이 모습은 또 아이돌 이 센터상이라고 하죠. 가장 잘생긴 멤버 같기도 하고 카레이서 같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담 아나운서 혹시 우리가 몰랐던 유재석 씨가 미국 유학파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혹시나 해서 순수 국내파입니다. 용문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네. 순수 국내파인데요. 이거는 사실 실제 사진이 아니라요. AI가 만들어낸 사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한 핸드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요. 인공지능인 AI를 활용해서 미국에서 1990년도에 졸업을 했다라면
90년대에 졸업을 했다는 졸업사진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약간 예스럽군요. 사진 배경이 맞습니다. 90년대. 1990년대 미국 졸업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예요.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들도 직접 만들어서 SNS에 올리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지난 추석쯤에는 어머나! 아이고, 네. 일단 한가인 씨입니다. 자, 한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도 천상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야.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요. 한가인 씨 많이 나오네요. 여전히 예쁩니다. 그러네요. 미국에서 이쁘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여전히 예쁜 모습이고요. 야. 뭐 많은 분들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태원 씨 같은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소유진 씨네, 소유진 씨. 지금은 네. 소유진 씨죠. 소유진 씨는 약간 치어리더 같은 느낌이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면 소유진 씨는 치어리더를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에 반해서 백종원 씨의, 지금은 최태원 씨의 사진인데요. 최태원 네. SK그룹 회장은 이 사진 올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90년대 이미 30대여서 그런지 이미 사진이 많이 사갔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최태원 회장도 멋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올렸는데요. 네네. 네, 최태원 회장은 특히 약간 고등학생이라기엔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진이기는 오, 합니다. 예. 간지납니다. 예. 이 모습 간지나요. 대박 사건네. 그리고 백종원 이제 더본 코리아 대표 최하정 같은 씨도 있고. 경우도 있고요. 네. 최하정 씨 같은 경우도 있고요. 부부가 같이 나왔어요. 백종원 씨와 소유진 씨. 네, 특히 백종원 씨는 마치 야구팀 주장 같은 느낌, 소유진 씨는 치어리더 같은 느낌이라 역시 천생연분이다. 백종원 씨 약간 베이브루스 느낌도 나는데요. 예. 네.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보세요. 김일 평론가님 어떻게 저걸 만드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촬영하려고 전문 사진관 같은 데 가면은 비용도 상당히 들잖아요. 그럼 이 동네 사진관 가서 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최태원 회장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죠. 지금 이게 AI 이게 첨단 기술이 지금 접목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집 아이인데 AI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박 사건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특히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어머. 그래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일종의 그 세기말 감성이라고 하죠. 아하, Y2K 네. 그리고 복고, 레트로 네. 뭐 이런 분위기를 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심이 몰리다 보니까 새로운 형식의 사진이 나오게 되면 네. 접속자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하. 막 다운이 되고 그러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앱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밑에 제목 글자 재밌죠. 사진관을 가지 않고도 고품질 프로필 사진 생성 가능. 대박. 우리 제작진의 어떤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런데 하도 유행이라니까 저도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해봤어요. 제가 AI로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보시고 가볼게요. 쭉 이런 사진입니다. 딱 그런 상인 것 같은데 약간 괜찮은가요? 네. 쭉 한번 네, 보십시오. 네네. 진짜. 네네. 미식축구. 네. 휴, 네네. 야, 요거 어떻습니까? 날렵하네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네. 네. 마동석 느낌도 나고요. 마동석 씨 느낌도 나고. 좀 이렇게 질풍노도식이 느낌도 납니다. 네네. 이런 느낌. 와, 가을 분위기 납니다. 네, 가을 분위기 나고. 재밌네요. 네, 네. AI 이렇게 따뜻한 옷을 공부는 입었어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요. 네. 왜 엄마 몰래 집에서 파티 열 것 같은 아, 그런 네네. 미국 학생 같습니다. 말 진짜 더럽게 안 듣게 생겼어요, 진짜. 네. 아무튼 여러분 이제 물론 재미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는 마시고요. 사신 방송 아니고요. 네. 이렇게 저도 만들어 봤는데 일단 신박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저렇게 제가 딱 받아 보니까. 그런데 항상 뭐든지 양이 있으면 음도 있는 법이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AI 프로필을 이제 유행인데 뭐 일반인 분들 많이 하시지만 이게 혹시 이제 주의할 사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AI 프로필 사진에 만족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AI 프로필 사진으로 신분증을 발급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나. 그러자 행정안전부가 최근에 주민등록 중에 이 사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정된 사진으로 신분증을 발급했다가는 명의 도용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프로필 사진으로 신분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이고. 급기야 경기도 파주시는 시내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주민등록증 발급 및 변경 시 AI 프로필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때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으로 이전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신분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 프로필은요, 그냥 자신의 추억 소장용일 뿐이지 이걸 어디 행정기관에 공식 제출할 용도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그냥 선물로만 드리시는 걸로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밖에 관심 가는 이모저모 소식을 알아볼 텐데요. 이 영상을 어떤 영상이냐면 진짜 어떠한 순간에서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될 거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 영상 보시면 우리 장유민 변호사님이 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재를 피해 11층 난간에 매달린 여고생이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보시는 건 11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지금 사람 매달린 거예요? 어머, 그렇습니다. 불이 난 세대의 베란다 난간을 보면요. 난간에 매달린 작은 몸집에 보이는데 바로 여고생입니다. 어머 세상에 움직여 지금 아이고. 집안에 혼자 있다가 불이 나자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해서 연기를 피해 난간에 매달리게 된 모습인데요. 지금 소방관분들 도착했어요 지금. 네. 다행히 신속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집안의 여고생을 무사히 구조하게 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 난간에 매달릴 수는 있지만 순간 매달릴 수 있지만 이게 서서히 팔에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찔합니다 진짜. 아찔한 순간입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 30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불이나 화염과 연기가 워낙 짙다 보니까 여고생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결국 베란다로 대피했고 난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란다 난간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들은 소방대원 모든 사이렌을 켜고 속도를 높였는데 15분 정도의 거리를 4분 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곧장 11층으로 올라가는가 하면 지상에서는 고가 사다리를 펼치고 에어매트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결국 5분 만에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세상에.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소방대원분들 전국에 계신 이 시간은 이 순간에도 출동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뉴스파이터에 하루에 2번 출연하기 어려운데요. 이분은 2번 출연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네, 아까 미국 고등학생으로 출연을 하셨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인데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충남 금산군에서 열린 한 축제에 참가를 하려고 이쪽으로 방문을 했다가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식당에 있던 직원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아예 쓰러지신 건데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백종원 대표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백 대표와 함께 식사 중이던 박범인 금산군수와 관광공사 본부장도 식당 직원의 그 팔다리를 같이 주물러서 의식을 회복하길 도왔다고 해요. 굉장히 빠른 조치했기 때문에 골든타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식당 관계자가 전하기도 했고요. 백종원 대표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김현주 평론가님, 백종원 대표는 일단 살리기 전문이에요. 지역 상권도 살리고 쓰러지신 분도 살리고 완전 살리고예요 진짜.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대박 사건인데요 진짜. 이 포병 장교로 근무를 했었대요. 그래요? 예전에 육군 제7포병 여단에서 그 당시에 심폐소생술을 익혀놨던 것을 아주 그 실력 발휘를 했던 거죠. 같이 그 식당에서 발견된 분이 쓰러지셨는데 그 앞에 계단이 마침 또 있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로 쓰러지셨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잖아요. 세상에. 그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인데 모든 언론에서 다 인터뷰 요청이 와서 굉장히 조금 민망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요 표정이 그거 같아요. 제가 살렸어요. 잘했쥬.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네. 냅둬요? 네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정말로 마음이 선하신 분들은 어디에 가서든 다 빛이 나고 그런 것 같다. 우리 백종원 대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멋있죠? 네네, 정말로 멋졌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충남 부여군 외산면에 사시는 한명자님께서 자야 명자야. 네, 한명자님 이름 좋아요. 네, 한명자님께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지난 주말에 솔레음 산악회, 좋은데요, 산악회 이름. 솔레음 산악회 회원들과 설악산 공룡능선 단풍 산행을 다녀왔어요. 기암괴석과 단풍의 이분이 한명자님이네요. 단풍의 콜라보가 빚어내는 환상적인 풍경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설악은 역시 가을 설악이 최고인 듯합니다. 오색에서 백담사까지 20km 장거리 산행을 함께한 우리 솔레음 산악회 회원님들 사랑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그림 같네요. 설악이요, 가을 설악이요. 정말로 한명자님과 산악회 회원님들 힐링 제대로 하셨겠네요. 부럽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